저 모공 때문에 왔어 이 두 개 얘기하고 민감해서 왔어 이거 얘기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없으면 안 돼. 선크림을 바르면 늙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민감요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이상한 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디마프 친구들의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 디마프 톡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디마프 톡방의 진행을 맡은 피부장벽 전도사 레지나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감격스러운 날인데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나요? 정말 드림스 컴 트루예요. 사실 2019년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저의 피부를 구원해주신 은인이자 피부장벽 전도사 레지나의 시작을 함께 해주신 정말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21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 원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차 피부과 전문이고요. 유튜브 채널 피알람이라고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청담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우리 선생님은요, 안티에이징과 이 재생 분야에서 다수 학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유튜브 채널 PR남,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에서 또 어려운 피부 지식들을 정말 쉽고 재밌고 쏙쏙 이해되고 귀엽게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또 외부 진료와 학회 활동도 하고 계셔서 정말 바쁘시거든요. 어렵게 모신 만큼 또 우리 자기님들이 전문의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 다 준비해서 선생님께 오늘 솔루션을 다 받아보는 선생님 집에 못 가십니다. 오늘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진짜 이거 선생님 봐봐요. 진짜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네요. 끝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원래 7년도부터 피부가 지루성처럼 여드름도 났다가 막 가렵고 따갑고 그런 피부여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왜 이럴까? 그러던 와중에 2019년도에 선생님이 나왔는데 제가 사실 많은 피부과 원장님들 영상을 다 봤거든요. 선생님이 제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외모가 들어온 거 아닌가요? 외모 맞아요. 그것도 말하면 안 되는데 제 스타일 어렵잖아요. 이런 지식들이.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선생님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봤어요. 영상이 꽤 많을 텐데요. 정말 많았어요. 다 따라갔어요. 유튜브 말고 실물을 영접했던 거는 우리 선생님의 팬 미팅.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또 퀴즈 맞아요. 당첨돼가지고 기억하시나요? 선생님? 기억하죠. 왜냐면 사실 팬미팅을 할 거라고는 1도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뭐라고 팬미팅을 해요. 처음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니 안 온다. 사람들 안 오니까 하지 말자. 괜히 우리 마음만 설레고 상처받는다. 근데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죠. 진짜 많이 왔어요. 저만 제가 유명한지 모르는구나. 주변 분들 대체 끝날 무렵에 인사를 하러 따로 오셨어요. 제 영상을 보고 피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제품을 또 개발하고 만들면서 그 여정에 대한 아주 짧은 시간이긴 했는데 그게 엄청 확 되게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되게 기억이 남았죠.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제 피부, 제 얼굴 선생님께 모두 맡겼지만 제가 생각보다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더라고요. 사심으로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1년 차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선생님은 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의 길을 택하시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삶이 점점 풍족해지고 여유가 있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약간 그런 관리나 케어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긴 했어요. 그런데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과가 피부과였던 거죠. 덧붙여 드릴게요. 여러분 피부과는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과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저 피부과 전문의가 2%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선생님? 한 해에 몇 명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한 100명은 되지 않을까요? 저때 70명 나왔고요. 지금 한 60명대로 떨어졌어요. 전국에서. 아무래도 이게 과 TO라는 게 있고요. 그 TO가 각 학교마다 한 명 정도, 많으면 2명. 꽈탑이십니다. 정말 전문 지식과 또 이 화장품의 지식을 연결해준 제가 본 거의 시조새? 화장품은 네. 사실은 그 이후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지만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을 이야기하고요. 피부과 의사들은 질환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화장품을 딱 처음 공부했을 때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그 성분이 피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물론 이제 연구 결과들은 나와 있지만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생각보다 그 내용을 깊이
쉽게 알고 계시는 분도 없더라고요. 의사들은 네. 피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네. 성분을 몰라요. 우리가 시술에 쓰는 기본 이런 성분들, 그다음에 음. 레이저에 쓰는 그런 파장들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아는데 화장품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구체적인 성분들까지는 거의 다 모르는 거죠. 근데 반대로 향장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화장품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막상 이게 피부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몰라요. 아, 그래서 처음에 이걸 딱 공부를 하려고 들어서니까 이걸 둘 다를 어떻게 매칭시키는지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몇 년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운 좋게 어떤 화장품 교육을 좀 해야 될 상황들이 좀 생겼어요.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고 그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점점점 그 폭들이 넓어지고 네. 때로는 이제 화장품 학회 같은데 성분을 보는 이런 데도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이해 폭이 되게 깊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그냥 냅다 받아먹은 수혜자로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거 스승의 5월달에 다시 할까요? 저희가 선생님 모시기 전에 한국, 미국, 일본에 이렇게 진짜 자기님들의 피부 고민을 다 모아봤어요. 궁금하네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5가지 주제로 저희가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이제 민감 피부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우리 자기님의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피부가 갑자기 뒤집어졌다가 좀 괜찮았다가 또 뒤집어졌다가 이걸 반복하고 또 가려움, 따가움, 홍조, 화끈거림 같은 이런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것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질문이 너무 넓어서 답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민감성 피부는 정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원인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그 증상도 다양하고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분류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떤 증상들을 다 모아놓은 그 비슷한 덩어리들을 하나로 민감성 피부라고는 부르지만 하나의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방금 이렇게만 딱 질문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환이 네. 주사라는 주사. 질환이에요. 로사세아. 그러니까 주사라는 질환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고 가렵거나 붉어지거나 이것들이 계속 생기는 증상인데 가장 첫 번째는 피부 장벽의 문제이긴 하죠. 그 장벽만 해결한다고 해서 이런 민감성 피부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네. 피부에 있는 신경이 과하게 반응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신경이. 나는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괜찮은데 이 사람한테는 되게 과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같은 자기 똑같이 갈 때 가려움증을 훨씬 심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긁겠죠. 세 번째는 염증의 정도를 또 봐야 되는데요. 네. 염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염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염증이 생기는 원인도 너무 많아요. 너무 혈관 때문에 생기는 건지 장벽 때문에 생기는 건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나 물질들 때문에 생기는 건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질환의 분류가 달라지겠죠. 네. 사실 이거를 잡으려면 네.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 하나씩. 없어요.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장벽이잖아. 집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장벽을 내가 해결해봤어. 장벽 해결해 보니까 좋아져. 그럼 그만인 거지만 해봤지만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이슈들은 화장품만으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질환이나 어떤 치료가 필요한 상태의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함께 접근을 좀 해줘야 증상들이 호전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렵거나 따갑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에요. 화장품의 성분에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성분들을 피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화장품 안에 어떤 성분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찾는 과정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냥 그런 증상이 있는 제품은 피하는 게 맞고요. 그건 제품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너 피부가 잘못된 거지 화장품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맞잖아. 왜냐면 너 피부가 그 화장품 성분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화장품이 잘못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약간 다른 관점이에요. 화장품 회사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 다 겪는 건데 너네 화장품 쓰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너네 화장품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들어보면 반대 얘기가 더 많죠. 그거랑 상관없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워낙 장벽이 약해져 있는 경우라고 하면 어떤 제품을 쓰더라도 비슷하게 똑같이 따갑거나 가려움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제품의 문제라기보다 장벽을 회복시켜주고 제품 중에서도 그런 증상들이 없는 제품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죠. 이게 또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찾는 과정을 좀 단축하고 빠르게 찾고 싶다면 우리 선생님의 PR남 채널로 가셔서 거기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세콜지, 히알루론산, 판테놀 다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제품을 선택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PR남으로. 선생님 그 과한 신경 이거는 뭔가 레이저 치료 같은 걸로 되나요?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톡스예요. 네?
스킨 보톡스를 하는데 이 보톡스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신호 전달 물질을 차단시켜 주는 거죠. 신경에서 근육으로 가는 물질을 차단시켜서 근육의 움직임을 못하게 만들어 주니까 주름이 펴지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작아지는 거죠. 그게 그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신경이 방금 근육에 대한 타겟인 거고요. 스킨 보톡스는 피부에 타겟을 두는 거예요. 피부에 있는 세포들도 어떤 신경에서 물질들이 분비가 됐을 때 반응을 할 거란 말이지. 염증을 막 일으키기도 하고 염증 세포를 불러일으키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신경에 대한 끝자락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나오지 않게끔 막아주는 게 있다면 그럼 그 반응이 줄겠죠. 스킨 보톡스가 생각보다 다양한 물질들의 분비를 줄여주는 걸로 지금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킨 보톡스를 해보면 신호 전달 물질들이 줄어들게 되고 안 좋은 물질들을 분비하게끔 하는 신호가 막 나오는 거를 차단만 시켜주면 염증 반응은 줄겠죠. 그러면 그 반응이 덜 하니까 신경에 대한 민감도, 과민도도 줄어들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민감해진 분들 오면 첫 번째 치료가 스킨 보톡스는 되게 이 반응이에요. 왜 보톡스를 맞아요? 그게 뭐 100%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20-30% 이상은 확실히 줄어요. 스킨 보톡스가 혈관을 또 수축시켜주는 효과가 또 있어서 그래서 붉어짐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요. 모공도 좀 수축시켜주죠. 피지 분비도 줄여주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피부에 광도 나고 염증도 완화시켜주는 증상이 있으니까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하거나 화장품을 써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이걸 딱 맞고 나면 한 2-3개월은 되게 편하게 가요. 지금 눈이 휘둥그레서 어차피 받으러 가시겠는데요? 내일 예약하러. 홍조가 사실은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선생님께 얼핏 듣기로는 이 혈관이 많이 확장된 게 좀 오래 지속되면 얘가 늘어나니까 좀 그런 이유도 조금 그렇죠. 선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외부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장벽이 약해져서 생길 수도 있고요. 일단 결과론적으로 혈관이 들어온 거죠. 표면에 혈관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렇다면 방금 같은 스킨 보톡스 같은 걸 하면서 수축시켜줘서 좋아지게 해주면 될 수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혈관도 문제예요. 혈관이 수축을 시켜서 작게끔 만들어서 반응을 덜하게 하면 되지만 얘들은 물리적으로 혈관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되돌아오는 반응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스킨 보톡스를 했을 때 확 좋아지는 분들은 뭐 굳이 혈관 레이저라든지 다른 시술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반응만으로도 컨트롤이 되니까. 근데 그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다 줄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이 혈관은 없애줘야죠. 어떻게 없애져요? 혈관 레이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혈관 레이저도 혈관을 깬다는 거는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혈관이 깨지는 과정에서 피부가 뒤집어져요.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걸 욕심내서 시술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또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시술하다 보면 이게 혈관들도 많이 줄어들죠. 너무 쏙쏙돼요. 여러분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사 피부염이나 뭐 아토피, 또 지루성 같은 이런 피부염이 있을 때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선생님이 선크림 꼭 바르라고 하셨는데 선크림 바르면 더 뒤집어지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안 쓰는 게 맞아요. 이럴 때는 선크림을 써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피부가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있는 사람은 이미 손상도가 되게 높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받는 것보다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오히려 이 피부를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 가능성이 더 높아요. 민감성 피부는 쉬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다들 어떻게 해요? 이거 발라보고 저거 발라보고 더 발라보죠. 뭐 해보고 팩 해보고 다 빼야 돼요. 다 안 하셔야 돼요. 다 원래 그게 원칙이고요. 근데 일단은 선크림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경우는 저는 선크림을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약을 먹던 해서 증상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선크림을 쓰더라도 사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굳이 그래도 나는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를 쓰셔야 돼요. 근데 이 무기자차도 양날의검이에요. 바를 때는 자극이 덜 되는데 지울 때 자극이 돼요. 민감성 피부가 너무 심한 분들한테 야외 노출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자외선 노출이 더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무기자차를 쓰는 게 맞긴 하지만 일단 지울 때 또 자극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일단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는 맞죠.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생각해 보면 안 쓰는 게 훨씬 낫긴 하고요. 선크림을 바르면 늙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선크림을 바르면 늙는다.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이런 것 같다. 선크림 바르면 아싸 나 이제 발랐으니까 마음껏 놀아야지. 예? 정답이에요. 안 바르면 안 나가죠. 바르면 나가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바르는 양을 권장량만큼 바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안 발라요. SPF 30, 50은 그 권장량을 썼을 때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4분의 1 이하로 발라요. 맞아요. 이만큼 바르죠. 그럼 기간은 4분의 1로 시간이 줄어요.
30짜리 바른다 쳐요. 권장량을 바르면 한 7시간 가요. 7시간. 그럼 보통 아침에 한 8시에 바르고 나가면 한 오후 한 3, 4시까지는 가겠죠? 근데 우리가 권장량의 4분의 1을 바른단 말이에요. 그럼 몇 시간 가요? 거의 뭐 한 2시간 가나요? 내가 8시에 바르면 10시에 끝나요. 그 점심에 밥 먹으러 나가죠. 나는 선크림을 발랐잖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안 바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선크림을 발랐다는 착각 속에서 그냥 안 바른 상태로 나간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어머, 충격적이죠. 그러면 늘른 거지. 선생님 완전 티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나? 아침에 일단 바르고 일 열심히 한 다음에 점심시간 밥 먹으러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발라야 되는데 되죠. 문제는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아, 메이크업 위에 발라야. 그렇죠. 메이크업 하니까 결국은 파운데이션을 쓰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안에 SPF가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단 15분, 20분이라도 버텨요. 15분. 그렇게라도 바르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기 싫으면 실내에서 시켜 먹으세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메이크업 위에도 사실 조금씩 덧바르는 그쵸. 거. 그렇게 하면 또 충분히 또 한 2-3시간 이상 지속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민감할 때 선생님 세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무기자차를 쓰면 결국 이게 지울 때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세안을 해야 될까요? 무기자차를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좀 안 되는 게 이게 발라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뻑뻑한 것도 있고요. 엄청 약간 워터리한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 제형에 맞춰가지고 클렌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쓸 때 되게 뻑뻑하게 뭔가 되게 워터 레지스턴트하게 만들어 놓은 제품들은 일단 안 지워지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클렌징 오일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묽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클렌징 로션과 워터 정도까지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딱 클렌징을 했을 때 일단 깨끗하게 지워지는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세안을 한번 가볍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긴 하죠. 그래서 너무 그리지하고 막이 두꺼운 형태의 또 왁스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무기자차는 민감성 피부에서는 오히려 지울 때가 돼요. 지울 때 문제네요. 그 워터프루프도 사실은 또 땀날 때 안 지워진다 해서 많이 쓰시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쫙 그렇죠. 붙어가지고 그때만 좋죠. 그때만 좋죠. 잔여물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한 번에 지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클렌징 오일을 써서 짧은 시간 내에 1차 세안으로 빨리 마무리를 하고요. 하고? 그다음에 2차 세안을 해서 클렌징 시간을 3분 안으로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의 파트는요. 여드름, 트러블에 대한 또 질문이에요. 많이 말씀하시는 게 여드름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피부가 가기 귀찮으니까 내가 압출하는 거 어떡하냐. 아 이게 있잖아요. 근데 압출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압출을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여드름 압출을 하면 안 되는 여드름이에요. 안 건드리고 살짝만 할게요 해도 안 돼요. 그게 짜면 나을 것 같은데요. 덩어리가 진 게 있고요. 길이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길이 만들어진 건 짜줘야 되지만 길이 안 만들어진 건 짠다고 대결돼 안 돼요. 빨갛게 딱딱한 거 있죠. 짠다고 그게 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염증이거든요. 안 돼요. 그럼 피부 자체를 지금 파괴하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염증이 있는 걸 내가 더 짓누르는 결과가 돼요. 국 눌러서 더 심하게. 그렇죠. 근데 짜야 되는 거는 보통 농이 차거나 뭔가 딱 만졌을 때 끝에가 말캉말캉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딱 열면 안에 약간 그 농이 배농이 되죠. 그럼 그게 염증이 빠지면서 쑥 가라앉거든요. 그런 것들은 짜는 게 맞고요. 좁쌀 여드름이나 초반에 생기는 것들도 보면 아주 미세한 것들은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좁쌀 여드름의 원인이 피부 장벽의 손상이라면 짜는 것보다 보습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딱 올라왔을 때 손을 딱 대보고 안에 것들이 안 나오면 더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의사들마다 약간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보면 여드름 환자분들 되게 많이 보면서 느꼈던 거는 손을 대면 대수록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손을 어디까지 댈 건데요. 그 질문이에요. 여기까지. 그걸 누가 어떻게 정해주냐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조금만 짜세요. 그 조금의 힘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조금의 이 사람이 생각하는 조금의 힘이 다르잖아. 맞아. 어떤 힘의 압을 두고요. 두 개를 안봉에 각도를 40도를 두고 뭔가 이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만졌을 때 위험성이 더 크다.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는 관리실상 같은 성분들이나 각질 제거제나 빨리 가라앉혀 주게끔 하는 걸 하고요. 그걸 넘어서는 경우는 치료가 빨리 필요하거나 약을 먹거나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미 짰어. 이미 나는 내 손은 이미 짰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이미 손상이 돼 있는 것들을 상처가 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상처에 준한 치료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선생님 근데 10대 20대 때 여드름이 많이 화농성으로 났던 친구들을 우리가 지성 피부라고 한다면 이 피부 타입이 사실 바뀌진 않잖아요. 완전히 바뀌지는 않고요. 피지 분비는 확실히 줄어요.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줄고 나이에 따라 줄기 때문에 저도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났던 피부인데 지금 여드름 안 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지성이 아닌 건 또 아니에요. 아니 제 피부 타입 혹시 아시죠?
거의 OSNT에 가까워요. 지성의 민감성의 비색소 탄력성. 자, 해석하자면 되게 민감한 피부의 전형이에요. 지금 되게 건강해 보여서 문제가 되지만 이런 분들이 장벽이 딱 한 번 무너지면 엄청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얇고 붉은 게 비쳐지고 그다음 피부톤은 되게 매끈한 이런 분들일수록 좀 까다로워요. 아까 주사 피부 얘기했죠. 주사 피부가 이 피부 타입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장벽에 좀 더 포커싱을 두면 제일 좋긴 해요. 민감해지거나 되게 장벽이 무너지면 제일 쉬운 반응이 내 피부 안에 있는 피지를 밖으로 터트리면 돼요. 피지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갑자기 건조해졌어.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내가 그러면 이 상황을 장벽을 이제 보호해야 하자고 지금부터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하기엔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있는 거 그냥 퉁 하고 터뜨려서 일단 막 한번 쳐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건조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피부 트러블 중에서 좁쌀 여드름처럼 확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죠. 피부에 대한 건조하니까 그 순간 피지 분비가 확 느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이미 작게끔 형성되는데 뒤에 밀리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보면 안쪽에서 밀려서 못 올라오는 것들이 파닥파닥 박혀있는 듯한 느낌으로 오게 되죠. 그게 밀려오는 느낌이 좁쌀 여드름이에요. 그럼 이 좁쌀 여드름이 생겼으면 거의 대부분 장벽 손상이 있다는 뜻이네. 이미. 근데 사람들은 좁쌀 여드름이 생겨 있으니까 이거 짜야지. 이걸 어떻게든 더 빡빡해서 막 하려고 하죠. 맞아요. 지금 더 나쁘게 만드는 거죠. 일단 이 순간은 보호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피지 분비가 안 나오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힘들더라도 그 순간은 조금 넘어가야 되고요. 보습을 좀 더 집중하면 그 나오는 피지 양이 줄어들죠. 그래서 깔아놓는 거예요. 호르몬, 음식, 장벽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특정한 것만으로 잡기는 힘들죠.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치료하려고 하는 건 있어요. 마지막 단계 그냥 염증을 확 잡아주는 방법을. 그래서 우리 좀 여드름 약 먹는 거 있죠. 약 먹으면 일단 원인이 뭐든 피지 마지막 단계까지 확 잡아줘 버리니까 실제로 그 부분에 여드름이 안 나오게 만들어 주는 거죠. 약을 안 먹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다 잡아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 여드름은 계속 올라오고요. 내가 어떤 걸 컨트롤 한다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계속 이게 반복되고 문제가 되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 거죠. 이제 모공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사실 궁금한 게 이 모공이 줄어들 수 있을까? 모공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이제 피부 장벽, 모공을 좀 이렇게 줄여주는, 깎아주는 거를 받고 선생님을 만난 이후로 모공이 줄었습니다. 맞나요, 선생님?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공이라고 하는 건 제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하나가 작은 흉터의 개념에 가까워요. 우물처럼 다 파여있는 현상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그걸 정상으로 인지를 하고 있잖아. 내 몸은 정상으로 돌아가거든요, 항상. 다시 돌아가나요? 그런 쪽으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여러 번 해봐도 잘 안 좋아지는 경우가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복적인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화장품으로 모공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화장품은 피지 분비를 좀 줄여주고 약간의 수축시켜주고 정도의 느낌에 가깝지. 이미 확장되어져 있는 모공 그 자체가 줄어들려면 그 부분에 열 에너지도 들어가야 되고 줄여줄 수 있는 뭔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화장품을 발랐을 때 그만큼 깊이가 들어가서 유효 성분이 간에까지 들어가서 잡아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레이저나 고주파나 이런 시술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피부에 힘이 약하거나 안쪽에 안 좋아져 있는 분들은 줄어는 줄더라도 채워주는 무언가가 필요하거든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ECM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걸 많이 써요. 진피에 있는 성분 중에 세포만 딱 빼고 진피에 있는 모든 구성성분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그 피부에 있는 구성성분들이 깨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겠죠. 그걸 다시 채워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밀도를 높여줘요. 밀도가 높여지니까 안쪽에서 밀려주는 힘이 좋아져서요. 일단 이 모공이 되게 줄어드는 효과가 커요. 근데 이 애들도 막 천년만년 가는 건 아니잖아. 몇 개월 가다가 이 간격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보니까 요즘은 저는 스킨 보톡스, 아까 보톡스가 피지를 좀 잡아주고 모공을 좀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ECM 스킨 부스터 이 두 개는 진짜 거의 요즘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없으면 안 돼요. 저 모공 때문에 왔어 이 두 개 얘기하고 민감해서 왔어 이거 얘기하고요. 저 늙은 것 같아 이거 먼저 하고 일단 이게 저한테는 기본이에요. 실제로 환경이 너무 좋아져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일단 레이저나 관리나 일단 치료를 했을 때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결과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고 모공에 되게 좋은 시술 중에 하나가 울세라를
표면에 하는 1.5mm 팁 아주 얇게끔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프웨이브라는 장비가 있어요. 1.5mm 정도의 깊이에 열 에너지를 확 주는 방법이어서 모공 들어가는 그 위치에 이게 엄청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모공을 수축시켜주는 효과가 되게 강하고요. 그다음 바늘 들어가는 고주파, 요 세 가지가 거의 모공 치료할 때는 잘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여기 화장품으로 이 효과를 길게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을 활용하는 거죠. 선생님 아까 열 말씀하셨잖아요. 요새 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로 그러면 어떻게 모공을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떤 시술을 하거나 결과를 보려면요, 역치값을 넘어가야 돼요. 홈 디바이스는 이걸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그때 문제가 생기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요리할 때 센 불에 요리하냐, 요리를 하고 난 뒤에 안 식게끔 하기 위해서 촛불 이렇게 두고 있느냐, 아, 네. 이게 홈 디바이스고요. 병원에서 하는 정도의 열은 조금만 잘못 컨트롤하면 화상을 입을 정도의 열이 들어가요. 그 이후에 집에 가서 홈케어에 대한 부분들은 그 아래에 있는 영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냥 관리를 해주면 그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거니까 이 효과를 지속시켜주는 효과는 있지만 촛불로 요리하세요 되면 안 되는 거지. 이 홈 디바이스를 집에서 매일 밤 뭐 좀 길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러면 약간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저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생각해요. 오. 관리 안 하면 안 하게 되지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치료 목적과 내가 어떤 리프팅을 해서 빡 얼굴을 만들겠다 이런 목적이면 반대지만 내가 평소에 관리하고 중력에 처지는 부분들로 조금 더 관리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촛불 음식 데우는 정도의 용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선생님 하나 추천해 주세요. 뭐 살까요? 집에서 양초 좀 때우려고. 저도 뭐 많이 들었는데 귀찮아서 잘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솔직히 여러분 집에 러닝머신 뭐 헬스 기구 자 다 어디 있어요? 다 옷걸이로 쓰죠, 그죠? 본인의 성격에 따라 아, 성격에 따라. 나는 내가 한 번 쓰면 끝까지 내가 뽕을 뽑는다 하는 분은 쓰시고요. 한 번 써보면 어떨까 하는 분들은 마음을 접으세요. 그게 접으시죠.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거든. 정말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는 사명감이 하늘을 찌른다면 구매를 하시고요. 피지 분비가 늘면은 모공의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공이 열리는 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도 하나의 영향을 주고요, 수면도 영향을 주고요, 자외선 영향을 주고요, 장벽도 영향을 주고요. 그러니까 다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음식도 영향을 주거든요. 고당 고지방의 음식들이 피지 분비를 또 영향을 주는 걸로 돼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하면 또 당연히 늘겠죠. 지성과 건성도 모공 크기가 좀 다르게. 원래 지성과 건성은 표현의 기준은 지성이에요. 우리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건성이 뭐예요? 건조한. 아니요, 아니에요. 건성은 건조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피지 분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공이 작겠네요. 그렇죠. 그럼 지성은 피지 분비가 많은 거죠. 많으니까 모공이 크고 잘 막히니까 트러블, 흉터가 좀 남기 쉽겠네요. 건조한 거는 뭐예요? 수분이 없는 거잖아. 수분이 없다. 기준이 물이에요, 기름이에요? 지금 지성은 기준이 기름이죠. 기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성은 물이에요, 기름이에요? 기름이잖아요. 물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요, 지성인 사람도 건조할 수 있고요, 피지 분비가 적은 사람도 건조할 수 있죠. 지성도 건조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다른 문제죠.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방법이 용어가 잘못되어 있는 게 첫 번째고요.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건성은 건조한 피부, 수분이 없는 피부로 거의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성은 지성이라고 하니까 피지 분비가 늘어 있는 걸로 분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류를 하려면 건성이라는 표현은 지성의 반대로 이야기를 하려면 피지 분비가 적은 거를 이야기해야 되고요. 수분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로 얘기해야 돼요. 수분이 많은 사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성인데 수분이 부족한 거를 수부지를 하잖아요. 수부지. 그럼 많은 또 뭔가 트러블 같은 생기죠. 아까 피지 분비가 적은 사람이 수분이 많으면 정말 영애같이 이영애. 피부 같은 광나는 피부가 되는 거고요. 그분이 건조하면 엄청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하고 붉어지고 잔주름 생기는 그런 피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피부 타입이 4개로 나눌 수 있죠.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나이가 드니까 이 모공이 중력이 땡겨가지고 그렇죠, 늘어지죠. 모공이 좀 길어져요. 그래서 이 길어진 모공을 안 늘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화장품으로는 레티노이드가 있죠. 오. 레티놀, 레티날 이런 것들이 좀 더 잡아주는 방법으로 쓸 수 있죠. 그러면 그 디페린에 들어가는 그 트레티노인 같은 게 비슷한 걸까요? 그거는 이제 레티노이드 패밀리라고 하는데요.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 애시드 이 단계로 점점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티놀, 레티날은 화장품으로 쓸 수 있고요. 레티놀 애시드는 화장품으로 못 써요. 이거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얘들은 자극이 엄청 심해요. 1로 갈수록 효과는 좋지만 강도도 세지고 세지고. 부작용도 높아져요. 부작용이. 그래서 민감한 분들은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이쪽을 가게 되는 거죠. 레티놀 쪽으로. 그다음에 레티놀이 적응되면 레티날을 쓰게 되는 거고요. 적응이 되면. 네, 그다음 레티날이 적응되시는 분들이 레티놀 애시드를 쓰는 거죠. 우리가 스티바나 디페린, 아클리프 이런 처방을 써서 바르는 이런 제품들은 그 레티놀 애시드의 의약품이잖아요. 이미 적응된 사람들은요, 레티놀, 레티날을 쓸 이유가 없어요. 요걸 쓰면 돼요, 그냥. 근데 이것도 계절에 따라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면 좀 쉬었다 쓰고 계속 이걸 반복해야 돼요. 와, 선생님 그러면 민감한데 레티날 쓰고 싶어, 모공 줄이고 싶어 이렇게 해서 쓰는 거는 추천이실까요? 좀 아, 이거는 케바케. 썼는데 문제 생기면 무조건 중단해요. 생각보다 전혀 반응이 문제가 없어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럼 써도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염증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안 쓰는 걸 권해요. 쓰지 않는 게 원칙이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기미, 잡티, 색소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나눠보자면 화장품으로도 이 기미, 잡티, 색소를 해결할 수 있나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화장품이 어디까지 영향을 줘요, 피부에? 여기 조금, 여기 표피 조금. 피부의 표피 정도까지만 들어가도 크게 영향을 준 건 다 했다고 봐요. 근데 표피에서도 제일 겉에 있는 게 각질층이잖아요. 각질층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유효 성분이 안에까지 들어가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표피에 국한되어 있는 거겠죠. 표피에 국한된 색소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기미라고 하는 게 표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진피에 엄청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가 많죠. 그럼 얘들은 해결될까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기미를 너무 심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미는 색소성 병변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생긴 노화로 분류를 하거든요, 요즘은. 노화, 네. 그래서 피부 장벽도 문제가 있고 색소의 이상도 문제가 있고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는 경계막에 문제도 있고 염증도 있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의 집합체예요. 근데 그거를 색소 하나 진짜 마지막 하나 딱 그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만들어내는 부산물들이 막 떨어져요. 부산물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치우고 정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떨어져요. 그럼 공장 전체 설비를 틀어야 되겠죠. 이것들이 안 떨어지게끔 이게 다 막혀 있는지 다시 봐야 되고요. 뭐 너무 많은 원인들이 있겠죠. 근데 그 마지막에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미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이 색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마지막 현상 결과물인 거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앞에 있는 모든 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미 치료의 가장 기본은 항노화예요. 항노화. 그래서 요즘에 기미 치료할 때 주베룩 하고요. 아까 ECM 스킨 부스터 쓴다 했죠. 그런 것들로 해서 앞쪽에 환경을 되게 좋게 만들어주고 고주파를 써요. 고주파를 쓰면 또 이런 노화된 세포를 좀 잡아주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레저를 조금씩 잡아주는 방법을 써요. 옛날처럼 그냥 토닝. 진짜 올드 패션. 패션. 근데 그것도 중요하죠. 치우긴 해야 되니까. 근데 앞에 있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있어줘야 해결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럼 이걸 화장품으로 넘어가면 이 화장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광고 마케팅 일수록 맞아요. 제 기준에 볼 때는 진짜 모르는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 모르는 거에 현혹돼요. 왜냐면 씹고 떼면 사라져요. 이러니까. 그렇게 돼서 좋아졌을 거면 우리가 기미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이야기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기미라는 거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어야 돼요. 어디 기미가 어디 나와. 이미 화장품으로 다 해결되는데 어디 기미? 화장품으로 관리조차 안 하는 그런 애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네. 아니네요. 아니네요. 그래서 기미는 피부과 전문의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예요. 안 되는 게. 내가 너무 이제 깊게 얘기하면서 빠뜨렸네요. 네. 색소성 병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기미를 제외한 점, 흑자, 검버섯 이런 등등등이 있죠. 얘네들은 멜라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포의 문제예요. 세포의 문제는 화장품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죠. 세포를 없애야 돼요. 레이저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 세포를 없애야 되는군요. 구조가 틀어진 게 있거든요. 안에 있는 구조가 틀어진 것도 레이저로 해결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화장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색소의 거의 대부분은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데 기미 중에 표피에 있는 색소들은 정도가 좀 되죠. 미백 화장품은 타겟이 표피에 있는 색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을 좀 환해지게 만들어주는 건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맞죠.
맞죠? 진피에 있는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주려면 먹는 비타민C가 훨씬 더 좋아요. 오래 먹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혈류를 통해서 진피에 있는 혈관을 거치게 되겠죠? 네. 그것 쪽에서 나오는 항산화 성분들이 오히려 진피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이 비타민C가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키팩터 중에 하나예요. 콜라겐을 많이 먹으면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콜라겐을 이만큼 먹고 비타민C가 이만큼 있으면 콜라겐이 이만큼 만들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비타민C가 중요해요. 민감하신 분들이 이거 써도 되냐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해요. 아, 미백, 색소. 비타민C 같은 계열들의 항산화 성분들은 자극이 되는데요. 나이시나마이드 같은 성분은 자극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기능성 화장품 자체가 요즘에 옛날과 좀 달라져서 효능에 너무 포커싱을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농도 이런 제품들을 아무래도 만들게 돼요. 네. 그러면 민감한 분들한테는 문제가 되죠. 너무 고농도의 제품보다 저농도라 하더라도 꾸준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화장품은 꾸준한 거. 꾸준한 게.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본인 고민을 해결하고 있어요. 피부 고민별 시술 추천인데요.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피부가 건조하거나 민감한 경우를 해결하는 목적이 있고요. 콜라겐을 좀 만들어서 노화를 조금 천천히 진행되게끔 만들어주는 부스터들이 있어요. 네. 콜라겐 바이오스티뮬레이터라는 이름으로 좀 불리긴 하는데 주베룩 같은 게 요게 들어가요. 가장 핫했던 리쥬란 같은 거. 리쥬란은 처음 꽤 가까워요. 콜라겐을 막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개념은 절대 안 해요. 단순하게 그때 그 상황을 좀 해결해주는 목적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라고 하면 히알루론산 계열의 스킨 부스터를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힐로라고 하는 스킨 부스터가 있고요. 네. 이제 썼을 때 보습에 되게 도움을 주는, 그다음에 리바이브라고 하는 스킨 부스터는 약간의 볼륨도 형성돼요. 그래서 너무 볼살이 없는데 건조한 사람들이 살짝 볼륨 원할 때 그게 되게 좋아요. 그다음에 피부가 되게 민감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리쥬란이에요. 리쥬란은 그 안에 DNA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피부의 재생과 회복에 되게 도움 주거든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리쥬란 H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보습까지 돼요. 민감한데 보습까지 신경 쓰는 분들은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리쥬란 HB를 권하는 거죠. 아까 ECM 스킨 부스터 얘기했죠. 네. 스킨 부스터 개념 중에서 항노화 목적의 스킨 부스터이기도 하고요. 건조할 때도 쓸 수 있고요. 모공일 때도 쓸 수 있고 피부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스킨 부스터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을 이제 만들어라고 하는 신호로 보내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성분과는 조금 다른 합성 성분들이에요. 얘들이 들어가면 콜라겐도 만들고 뭘 만들어라는 신호를 막 보내서 이제 점점 우리 몸에서 그 신호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이니까 얘네들은 원료의 느낌에 가깝다면 신호를 전달해주는 물질이죠. 대표적인 게 주베룩 볼륨, 스컬트라, 레디어스 이런 계열들이 전부 다 이런 개념에 들어가요. 이런 애들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볼륨을 만들 수도 있고요. 표면에 썼을 때 피부 결질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층에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는지 깊이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볼살이 별로 없는데 리프팅을 좀 하고 싶어요. 볼살이 별로 없으니까 볼륨이 필요한 스킨 부스터가 필요하겠죠. 그럼 아까 주베룩 볼륨, 레디어스 스컬트라 같은 것들이 안쪽에서 들어가서 반복을 해주면 점점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좀 채워지겠죠. 근데 리프팅을 원할 때는 시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뭐 울세라 같은 시술들이 거기에 붙는 거예요. 붙는 거죠. 점점 피부가 되게 탄력이 떨어지고 늘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할 때는 피부 표면에 아까 항노화 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주베룩 스킨, ECM 스킨 부스터가 이런 것들이 피부 표면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표면 탄력을 주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써마지가 들어가고요. 이런 표면용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이 문제가 모두 다 있는 분도 계세요. 저 아닌가. 이런 분들은 깊은 층용 시술과 피부 표면용 시술은 동시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가능하죠. 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진짜 선생님 봐봐요. 진짜. 마지막이네요. 그러면 선생님 요즘에 마스크팩 중에서 1시간 이상 예를 들면 밤새 붙이는 마스크팩이 사실 너무 유행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선생님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주무실 때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괜찮아요? 정말 가만히 얼굴 그대로 푹 주무신다고 생각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중 요즘에 젤라틴 성분으로 되어져 있는 팩들은 효과가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나이트 오버나이트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 얼굴에 붙여진 상태로 그 자리에 있을 확률로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 될까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 말고 그냥 시트는 마르잖아요. 할수록 더 건조하고 그렇죠. 하면 안 돼요. 그 시트들은 반드시 15분 이상 지나고
하고 나면 떼시는 게 맞고요. 기본적인 마스크팩들은 젖어 있잖아요. 젖어 있어요. 콜라겐 팩들은 젖어 있지는 않고 탱글탱글. 그렇죠. 탱글탱글한 것들은 젖어 있는 건 아니니까 얘들은 오래 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젖어 있는 건 오래 두면 발에 물 푹 담가놓고 오래 담그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 불죠. 그래, 그 똑같아요. 장벽이 더 약해져. 더 약해져. 그래서 그거는 오래 다 안 좋은 거라서 너무 길게 하는 건 오래 좋지 않죠. 그리고 또 이거 요즘에 율무로 쥐젖을 없애는 민감요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네. 이상한 짓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제일 없어져야 되는 제목 중에 하나, 이거는 금기해야 된다 생각하는 건데, 병원 안 가고 해결하는 법. 이거 하나면 모든 거 해결된다. 이런 거는 진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왔겠죠. 나왔겠죠. 율무를로 쥐젖을 없애라. 그러면 안 하고 남아있는 네가 관리를 못한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지젖은 양성 종양이에요. 진짜요? 조직 검사를 보면 하나의 덩어리예요. 묶어서 제가 한다. 그래 방법이긴 해요. 그 노력이면 병원을 가세요 그냥. 아니 그 괴로운 거를 해놓고 며칠 붙여놓고 어떻게 치료하나요, 레저- 선생님? 톡 예, 하나요? 금방 끝나요. 10초면 끝날 일을. 이쁘게 그럼요. 흉터나 이런 거 그럼요. 없이. 그 눈가에 선생님 비립종 없앨 수도 있나요, 집에서? 아니요. 비립종도 일종의 양성 종양 덩어리인데요. 조직 검사하면 되게 경계가 명확한 하얀색 덩어리가 말려 들어와 있는 현상인데 생각보다 깊어요. 이게. 진짜요? 네, 바늘로 따도 그 깊이를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우리가 빙산하고 생각하면 돼요. 빙산은 뭐 위에서 보면 이만큼 이만큼 보이지만 밑에. 안에가 이만큼 있죠. 아. 그래서 앉고 팍 빼야 되는데 눈 주변에 흉이 잘 생기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레저로 금방 빼요. 눈 주변에 흉이나 얼룩지면 이거 되게 해결하기 진짜 좀 어렵죠. 그리고 그 비용이 더 들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빠르게 끝내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디마프 팀 질문. 결혼을 할 때. 네. 하나의 시술과 딱 하나. 예신. 너무 어려운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얼굴을 못 보고 계시니까 저는 오히려 리프팅 쪽으로 약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이나 표면 쪽은 메이크업으로 가려지잖아요. 근데 라인은 안 가려지거든요. 오히려 리프팅 울트라 같은 시술도 도움되고요. 그리고 드레스가 좀 많이 파여 있으면 승모 쪽 맞는 제가 거 필요하고요. 맨날 이거 하라 그랬잖아요, 평소에. 옷을 또 입었더니 팔이 너무 늘어져 보이거나 하면 조금 맞는 것도 방법이고요. 가리면 되니까. 네. 근데 목은 못 가리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목은 또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막 적고 계시네요. 뭐 색소가 있든 여드름이 있든 모공이 이런 것들은 다 가려져요. 그 사실 좀 이건 제 사심인데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수면, 식사, 유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선생님이 딱 하나 뽑자고 하신다면 그냥 피부냐 건강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피부로서는 자외선 차단제죠. 무조건 아우.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로서는 첫 번째고요. 건강으로 볼 때는 식단인 것 같아요.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 유일하게 음식 말고는 없죠. 맞아요. 근데 그 음식이 퀄리티가 좋거나 안 좋은 거에 따라서 내 몸에 들어오는 게 영양소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것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들이 쌓임의 결과가 내 현재 상태를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식단 어떻게? 저는 별 건 없어요. 근데 되게 철저하게 지키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제가 밀가루를 안 먹거든요. 이거는 오래 전부터 습관이 돼서 제가 빵 주는 거 입도 안 되고 케이크 전혀 거의 안 먹고 근데 이제 회식을 갔어.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갔어. 그러면 내가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이 먹지만 굳이 내가 안 먹어도 되는 네, 음식이 있을 네, 때는 네, 안 네. 먹는 굳이.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게 엄청 건강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키는 건 딱 하나 술 다 마시고요. 정말 고기 다 먹고요. 할 건 다 해요. 근데 밀가루만 좀 끊어도 되더라고요. 물론 술도 좀 줄여야 되지만 네. 술, 담배 안 하기 대 밀가루 끊기요. 술, 담배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술, 담배를 안 한다면 밀가루를 끊는 것도 맞아요. 이미 내가 술, 담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밀가루를 끊어보면 더 좋아지겠죠. 더 좋아지겠지. 그렇게 끊기 싫어서 질문을 그렇게까지 또 만들어 가면서 나를 정당화하고 싶은 거잖아. 먹고 싶은 거지. 근데 밀가루 진짜 한 3개월만 끊어보면요. 엄청 피부도 달라지고요. 살도 엄청 빠지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 한번 챌린지. 밀가루 끊기 챌린지 우리 피디님들이 한번 빵가게 사장님들 조심하셔야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그래도 짧은 시간은 아니었네요. 벌써 2시간 했다던데 저 인터뷰 2시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한 30-40분에 다 끝내는데 선생님 뽕을 뽑기 위해서. 네, 저 되게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도 좀 신선했고요.
정말 현장에서 너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느껴져서 체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자주 만나요. 기회 될 때 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정말 저희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여러분께도 정말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 재밌는 주제와 게스트분과 함께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기님들 안녕!